신년 특집 미래 강연 Q, 호모 커뮤니쿠스 빅픽처를 그리다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불합리한 점들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어떤 분이 어떤 제안을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이력을 가진 분이 흔치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데 저 말고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제2의 직업을 찾으신 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나는 누구입니다. 자, 과연 나는 누굴까요? 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출신 변호사입니다. 자,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고 남다른 이력입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12년 9개월을 근무했고요. 그중 상당 부분은 해외 영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요. 회사에 고지를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고 좀 불이익으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4년간 소송을 했고요. 이기면서 로스쿨로 진학해서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네요. 예나 지금이나 성폭력이 많습니다. 계속 일어나고요. 계속 우리는 사법기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되고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죠. 그 현상 안에서 요즘에 두드러진 현상은요. 아는 사람 관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피해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많이 제고되어 있어요. 높아졌다는 거죠. 내게 성폭력이 일어났어. 이건 성폭력이야. 이걸 알아요.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무조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과 우리가 느끼는 사회 문화적인 성폭력은 좀 괴리가 있어요. 이런 건 안 알려주죠. 이런 속에서 신고를 하면 어떤 현상에 부딪히게 되냐면 법이 그거는 범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일에 봉착하게 되고요. 가해자는 너도 좋아서 그래놓고 왜 그래? 막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칫 소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강간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저항과 그리고 강간죄의 성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법부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요와 함께 이건 좀 알읍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을 자 이렇게 건드리는 거, 이렇게 건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몸으로 누른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아는 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는 사이라는 거에는 되게 많은 게 존재합니다.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 선후배, 직장 선배, 교수님, 선생님, 각종 선생님 뭐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막 섞여 있는 관계 안에서 예전과 달리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가게 돼서 둘이 남게 돼서 그러한 피해 상황에 직면하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간죄가 성립되는 그 폭행 협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스란히 보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왜 검사가 판사가 왜 우리나라는 다 피해자 편을 안 들고 가해자 편만 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법리, 기존의 법리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또 하나는 가치관. 이 두 가지가 버무려진 속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리를 피해자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법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피해만 알려줍니다. 네가 입은 건 성폭력이야 라고까지는 알려줬는데 그 성폭력이 법에 가서 호소했을 때 범죄로서 인정받아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라는 교육을 혹시 여러분들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죠?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연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소극적 저항은 뭐고 적극적 저항은 뭘까요? 감이 오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거보다도 훨씬 한적한. 그 피해자는 대학원 학생이었고요. 가해자는 그 피해 학생의 지도교수의 매우 절친한 지인이자 그 학교에 뭔가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교수는 이 학생에게 나를 모시듯이 혹은 나보다도 더 그를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가해자라고 부를게요. 가해자가 자기네 회사 회식을 한다고 부릅니다. 나가봤더니 회식은 또 아니에요. 술을 몇 잔 먹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기사 불러서 데려다 줄 테니까 차로 가자. 그 차로 간 데가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에 탔는데 차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클락션을 울려봤냐, 뭐 문을 열어봤냐, 뭐 그놈의 눈을 찔러봤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를 데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런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뭘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 친구는 멍한 상태로 이제 학교 앞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신고를 할 때까지는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3주가 지나도록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상해 진단서를 뗍니다. 운동을 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체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에 갔을 때는 이 사건 기소가 돼서 1, 2심까지를 다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피해자 지원 변호사로. 그런데 이 저항이 소극적 저항으로 평가가 됩니다. 너는 뭘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해자는 뭘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해자는 버둥거렸고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버둥거리고 좀 밀어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됐고 사건은 일어났어요. 가해자는 그러니까 별건 안 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몸무게로 막 눌렀죠. 그리고 가해를 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때리지도 않았고 너의 목을 조르지도 않았고 나는 뭐 너의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어.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결과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해자 내심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하여 가해자가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소극적 저항으로 보이시나요? 적극적 저항으로 보이시나요? 가해자는 몰랐을까요? 뭐가 소극적이고 뭐가 적극적일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제가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받은 판결인데 아,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근데 항상 아니지 않나 싶은 곳에 피해자가 이 열심으로 노력해온 어떤 신고와 대응의 가치는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방향이 아니에요를 다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죠. 소극적 저항이 뭐고 적극적 저항이 뭘까요? 물론 모든 성폭력을 법이 처벌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내가 특히나 강간을 당했을 때 내가 법에 호소할 정도의 강간의 범죄로서 형사법적 범죄로서 인정이 되려면 나의 좀 더 적극적인 물리적 저항과 그 물리적 저항을 억압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옳진 않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무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 평소에도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에 갔을 때, 법정에 갔을 때 최초 진술부터 나중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실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버둥거리고 밀었어요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만큼 밀은 건지 이만큼 밀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되는데 사회는 이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해자의 시선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이잖아요.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뭔가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걸 무시해도 범죄가 아니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시선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소극적 저항도 인정돼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은 근절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노력들 안에서 사회가, 법이 함께 우리는 지금 그 법리라는 이름 하에 사회와 다르게 가고 있는 속도, 더디게 가고 있는 그 속도를 좀 바라보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기존의 법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향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 막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그 당시에 사실 뭐 피해자들은 머리가 하얘지어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무기가 있다면 뭐 여자는 손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손톱으로 막 핥혀요? 그걸 핥혀갖고 상처를 냈어요. 그거 또한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도 모르겠고. 그건 적극적인 겁니까? 근데 결국은 전체적 정황을 사실 봐야 이야기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도대체 그 얼마나 깊이, 얼마나 길게 태웠느냐 뭐 이런 거 결국 평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톱을 길러서 핥혔어야 돼. 요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막 문제다라고 법정에 가면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네. 재판을 하면 손톱 길이가 얼마였는지, 네. 파인 깊이가 얼마,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하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피해자들도 알 건 알아야 한다. 네. 그래야 그 자기를 그 순간에도 네. 그 후에도 자기를 소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 소극적, 적극적 저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막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성폭행을 하는 가해자한테 어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지나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정당방위로 가해를 네, 했는데 그게 가해자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뭐 사망을 했다든지 그쵸. 심각한 극단적으로.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도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네. 그게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일 수 있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폭력이 안 일어납니다. 실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걱정되는 건 너무 저항하다가 네.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왜 우리 사회는 피해자한테 죽을 만큼 사력을 다해 저항해야 돼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그리고 들면 실제로 네네, 우리 법원은 네. 지난 1988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변모 씨 사건이라고 그래서 아, 주부가 네네. 밤에 대학생 2명에게 성폭행 당하려는 상황에서 예.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그 혀를 깨물었어요. 예. 혀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고소해버렸습니다. 과잉방어다. 상해죄로. 상해죄로. 네. 혀를 그- 깨물어서 다치게. 예, 그 재판이 열렸는데 예. 결국 재판정에서 판사가 한 말은 뭐냐면 예. 혀를 깨물으려면 예. 상대방이 성폭행을 중단할 정도로까지만 깨물고 절단하지 않게끔 힘을 조절할 수 왜 있었을 그 텐데 절단을 했냐? 네, 왜 절단에까지 이르렀냐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요. 아하. 그래서 항소심 벌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무죄 판결 받긴 했지만 예. 그 유명한 그 재판으로 인해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예.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네. 불과 몇 년 전에 성폭행 피해를 당하려던 여성분이 네. 가해자 차량을 너무 다급하니까 운전해서 도주하는데 네. 가해자가 매달렸어요. 미러 거울에요. 네. 그런데 계속 정지하지 않고 달렸더니 이 가해자가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것도 지나치게 왜 빠른 속도로 달아났느냐라고 해서 그래요? 이 피해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우리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태도거든요. 예. 솔비 씨 말씀처럼 만약에 적극적 저항을 하라고 한다면 실제로 적극적
저항을 하면은 그건 정당방위 인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안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가해자가 상처 입을 정도가 된다면. 예. 그리고는 또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소극적 저항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무죄가 네, 저항하지 않았다고 항구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이건 정말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소극적 어떻게 하라는 저항을 얘기야?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저항하면 왜 소극적이냐 그러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완벽한 저항을 하라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묻고 싶은데 예. 그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고 했던 그 긴 시간 그걸 이제는 극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가 홍인정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에서 이게 입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발의하거나 아니면 뭐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된 적은 없고요. 네. 예,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네. 그 강간죄가 원래 법이 보호하는 가치는 자기 성적 결정에 대한 자유입니다. 네. 본인이 예스, 노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나 법조계에서는 이걸 침해로 봅니다. 정조건에 대한 침해. 네. 그러니 여태까지의 판결이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요. 사실은 이 강간죄에 대해서는 네. 저항이냐 동의냐라고 봤을 때 지금 사회는 저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인정이 좀 되지만 네. 동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네. 교육과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이거 정확한 지적이네요. 이 네. 동의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오세정 의원님은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홍 의원님이 사회적 인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지금 이렇게 과거의 판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막 웃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특히 남자들이 네. 그 인식이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를 했는데 남성 응답자의 반 이상이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노챔 때문에 일어난다. 또 심지어는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차를 타다가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성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예. 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인식의 변화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공자 말씀 같지만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한번 그러면 우리 이나 씨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소극적, 적극적 이런 개념 동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요. 이게 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문제 아니라 네.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거든요. 예.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경우에는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이제 그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죄는 아니에요. 죄는 하는데 이제 뭐 벌금 같은 거 아니면 처벌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처벌만 달라지는 거지 네. 소극적이라고 이제 무죄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답답하고 두 번째 답답한 거는 저는 한국에 왔을 때는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네. 이제 저는 18에 왔거든요. 네. 그때 반이었어요. 뭐가요? 말로 모델했어요, 그때. 아, 모델 네,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날씬하세요. 그거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놀랐던 게 뭐였냐면 네. 한국 남자분들은 저한테는 뭐 이나 너무 예쁜데 우리 만나볼까? 이렇게 해요. 저는 괜찮아요, 싫어요 하면은 싫다. 계속 연락이 와요. 네. 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여자가 싫어요, 안 돼요, 별로라고까지 해도 이게 거절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고조를 안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한테뿐만 아니라 네. 저는 엄마잖아요. 애들한테, 여자한테도 그렇고 네. 남자 애들한테도 그렇고 만약에 상대방이 no 하면은 그게 안 해
네, 그런 의미 없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 싫어요, 너 할 때는 그 의미로 말해야 되는 거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라고 싫다, 아니에요 하면은 진짜 싫은 거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심어야 되거든요. 사회가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20년 살았거든요.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일하고 약간 그 이성관계를 혼동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삼고초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야, 너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 계속해서 내가 뭔가 구애를 하면 원하는 거를. 근데 그게 이제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적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데 나무는 찍어서 넘어뜨리는 거지만 여자는 혹은 상대방은 넘어뜨리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서양 유럽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것이 이제 극복되어 온 거죠.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된 것도 사실 미국만 해도 20세기 중반 들어와서 겨우 부여가 됐거든요. 우리도 지금 작년이죠 벌써 12월 12일 날 판례가 아마 이 변호사님도 아실 텐데 여성분이 남성과 술을 함께 마시고 남성 집에까지 함께 동의해서 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문제로 신고 고소가 이뤄졌는데 법원에서 적극적 저항이 없었는데도 성폭력의 유죄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을 아예 입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나라는 형법에 앞서 우리가 이제 협박과 폭행 요건을 말씀하셨지만 보호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추가 입법을 했습니다. 그거는 굳이 폭행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호받지 않는 상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그런 한적한 주차장에 막혀있고 갇혀있는 차 안에서 일어난 상황, 그리고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그렇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그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도록 입법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회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인지 교육이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2015년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성폭력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둘이 있는 데는 가면 안 된다. 내지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성은 누드에 약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표준 안에? 누드에 약하다.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많았었는데요. 너무 많이 맞춘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실제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실제 그래서 2015년에 표준안 내용이라고요? 뭐 이게 그 유머 게시판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요. 교육부에서 실제로 만든 성교육 표준 교육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네네네. 이게 어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에서 만든 성폭력 표준 교육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근데 내용이 이런 교육안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둘이 있는 곳에 오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드에 동의 아니야.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옷을 야하게 입으면 동의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안 돼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 돼,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런 교육을 받는데 우선 어른들이 그런 분위기, 교육을 만드는 어른들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비 씨, 그리고 이제 교육과 인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TV, 막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영화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벽에 밀어서 이렇게 키스하려고 할 때, 여자들이 계속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도. 언제 보신 거예요, 그거를? 되게 옛날 영화인데,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인식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남성들이 봤을 때 여성이 튕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표현이래, 튕긴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게
그런 거 많이 좀 인식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간접적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시청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어느 정도 용납된 그런 행동이 아니냐.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는 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현한 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벽에 밀어서 여성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강제. 마치 무슨 거친 어떤 마초남의 상징인 듯. 그쵸. 굉장히 미화될 때도 있고. 조금 지금 시대랑은 안 맞는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점점점 이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런 거 성교육도 이제 좀 그 발맞춰서 같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솔미 씨랑 이제 동감하는 게 뭐냐면 요즘 드라마가 영어로 아니면 러시아 말로 도라마라고 하거든요. 도라마가 요즘 팍 퍼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외국인 그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SN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한국 대에서는 여자 대에서 순수하고 최고의 여자친구고 최고의 부인이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그런 커뮤니티에 드라마 이런 장면들 나오니까 한국 여자는 no 하면은 된다는 의미구나. 서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다른 나라로 이런 문화가 한국인은 이렇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외국 분들이 또 그릇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어떤 동의의 기운이 어쨌든 이게 사회의 분위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미약하게 제가 소극적 저항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피해자의 그 동의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그리고 법리에 적용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제고될 때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